추워서 고생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이제 공법으로 좀 고생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계획 공부했는데 제가 고생을 한다는 말이 이 부동산 공법 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이거 도시계획. 그래서 복습을 좀 하는데요. 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고, 이거는 이제 도시군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 장기 발전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군은 무엇이 도시군인가 보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 도시군. 이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치단체 장들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는데 남용, 오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견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하고 이제 수립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잠정적인 안에 불과하다. 그래서 안. 그리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요.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고시합니다. 또는 공고 고시하고 관련서를 비춰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진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하나하나에서 적용된다 이 말씀드렸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역시 도시군 하나하나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절차에서 기초조사, 의견 청취, 그리고 입안을 하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되면 또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하나 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한다. 지형 도면 작성 고시에 대해서는 이제 3월 달에 이 계획의 효력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할 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이 도시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적용되는 계획들이고, 그것들 둘리상을 결합하게 되면 광역 도시 계획이 적용됩니다. 광역 도시 계획. 근데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하나하나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를 결합하는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광역 계획권 지정권자는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장, 또 하나 누굽니까? 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국장은 둘리상의 시도, 둘리상의 시군. 근데 시군 하면은 사실 엄격하게는 좀 틀린 말인데, 같은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을 말하는 겁니다. 도내에 있는 시군 말하는 것이고, 역시 이 계획도 기초조사, 의견 청취,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립하게 되면 여기에서는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군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자기들이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해요. 그런데 시장군수는, 여기는 시장군수가 하지만 이걸 시장군수가 하지 못하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도지사가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절차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광, 별별은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또 역시 신청한다. 결정을 신청합니다. 도지사가 이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누가 나와요? 대도시 시장은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거, 이제 그걸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해주면 수립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또는 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립한 것을 다시 또 결정해달라고 신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국장이 승인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했을 때는 누가 승인하죠?
도지사가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역시 이 사람들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협의심의해서 결정하면 송부해주면 자치단체에서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청취할 절차로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기초조사 할 때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 된다.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 이것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일로부터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지금 수립하는 것과 승인받는 것은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광역도시계획도 여기 공청회 하는 게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도 기초조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기반시설, 주택에 관한 사항 등등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 지방의회 의견도 듣는데 지방의회 의견은 세무입니다. 그래서 세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 기, 지, 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드려야 됩니다.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할 때. 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들만 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몇 가지만 듣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드려야 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기초조사도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입안일로부터 5년 내에 행한 바가 있다면 또 여기처럼 생략할 수 있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일 때는 환경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좀 생략 가능하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생략 가능한 것의 구체적인 것들은 이 순환에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정할 수 있는데 시장 구수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도시장까지 해서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누구이냐 물으면 일반적으로 시도, 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이 사람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지만 여기는 입안이에요. 입안권자 입안. 그리고 여기는 결정권자 결정. 그런데 입안을 이 사람들 말고 누가 할 때가 있어요? 여기다 좀 비좁지만 여기 쓰겠습니다. 국장,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결정한 사업 수행과 관련될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국장. 그래서 도시군 관리기 결정권자, 다시 이제 입안권자부터 오죠. 도시군 관리기 입안권자는 국장일 수도 있고, 분야는 좀 다르지만 도지사일 수도 있고, 광역단체장일 수도 있고 기초단체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결정권자로 보면 국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광역단체장일 수도 있고, 기초단체장은 대도시시장만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지도 중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거는 누가요? 시장, 군수가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결정권자까지 보셨고, 오늘 국장이 결정하는 것 다시 한번 또 이제 복습을 또 진도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겁니다. 지겨우시죠? 다 아는 걸 또 했더니. 안 그러세요? 농담으로 해도 웃지도 않으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다 이제 이렇게 칠판에 있는 걸 다 쓰실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니까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 중에서 단어를 뭐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 계신 것 같네요. 그분은 이제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제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특광도 무슨 말인가 모를 수 있습니다.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데, 특히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렵다는 것도 이제 각오를 하시면서 첫 번째 거 강의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지 이런 거 행정구역 체계도 알고요. 국장,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런 것들이 위계질서 같은 것들은 아주 쉬운 건데 그걸 모르고 출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법은 첫날 강의한 것 여러분들이 복습으로 꼭 집에서 보셔야 됩니다. 안 하신 분들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이 이거 공부합니다. 이거 용기지도에서
용 세 마리가 있는데 이거 오늘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지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기지. 기반시설과 지구 단위계 공부할 거예요. 이제. (76페이지)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의 토지는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네, 농림지역이나 여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녹지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은 이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두 가지 개발하는 용도가 아니고 좀 보호하고 보존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뉘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지역은 개발하는 용도로 쓰는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의 방향에 따라서 또 나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뉩니다. 관리지역은 나중에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관리지역 용도가 있고, 여기 이제 이거는 농림지역은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 관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는 것에 편입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 하는 게 있고요. 이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보전.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적으로 편입시키고 이용하려면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 이름이 이제 국토계획법 줄여서 말하는데, 국토계획법의 본래 이름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강사에 따라서 뭐 국계법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국토계획법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처럼 토지를 이용할 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하는 말 들어가게 되면 좀 개발 가능성이 좀 있다는 성격을 같이 내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계획관리죠. 녹지지역은요, 얘하고 비슷하게 보전 녹지지역이 있고, 또 도시지역에도 농산물, 농경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논밭 같은 것들이 생산 녹지지역이 있고, 이런 것들은 개발을 가급적 안 하는 것들인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녹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걸 용도로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녹지죠. 그래서 계획 녹지 안 그러고 이거는 자연 녹지 그럽니다. 이것만 이제 주의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 네 가지 중에 가장 개발 가능성이 적은 것이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장 제한이 많고요. 관리지역 중에서 제한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한이 가장 많은데. 보전관리지역. 녹지 중에서 가장 제한이 많은 것은 보전녹지. 제한이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제일 적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전만 찾아. 보전은 말 그대로 그냥 놓아두는 거니까 개발이 이제 제일 안 되는 것들입니다.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이하고 같이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 상업, 그리고 유통상업,
육통상업, 통상하는 것은 육통상업,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중1, 근통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법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암기해야 될 그 건폐율 용적률 관련해서 중1, 통, 근 외워놓으면 이제 쉬운 게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1가지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제 이 21가지 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 이게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전용주거지역, 일종 전용주거지역은요, 이건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무슨 주택? 단독주택. 여기는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삶을 유지할 때, 생계를 유지할 때, 뭐 슈퍼마켓이라는 같은 일용품, 소매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의원이라든가, 긴급하게 질병 치료하는 의원이라든가, 도둑대를 잡는 뭐 지구대 하는 것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거지역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람 사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가능하죠? 뭐가 가능해요? 당연히 일종 근세 되겠죠. 사람 사는 곳에는 일종 근세 있어야 돼요.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돼요. 다 있겠죠? 가능합니다. 근데 공동이 된다고 해서 단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쾌적하고 양호한 상태. 그것이 이제 전용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좀 여기 플러스 좀 편리성 강조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위해서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설들이 이렇듯 교육시설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교육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노유자시설 이것이 추가되면 좀 얘보다는 좀 여기가 좀 편리하겠죠. 이제. 어수선한 것은 조금 생길지 몰라도 편리한 건 생기겠죠. 그래서 편리한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일반 주거지역. 네, 여기는 저층이에요. 저층. 여기는 중층. 여기는 중고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얘가 제일 높아요. 용적률이 이 중에서 용적률이 높은 대신에 너무 건축물이 빼곡하게 있으면은 답답하기 때문에 건폐율은 좀 떨어집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당연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되고 그리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내용들을 자꾸 쓰다 보면은 나중에 헷갈리기만 하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은 정리된 걸로 치고 단계를 밟아서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교육시설과 노유자시설은 뒤에 가서 또 건축법에서 한번 읽어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축 중심이기 때문에 얘는 아파트는 안 됩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아파트가 돼요. 여기도 아파트 되고요. 아파트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저층 중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종교시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만 되는 것이 있는데 얘하고 비교할 때요. 여기다 쓸까요? 안 되는 거? 아파트 안 돼요. 종교시설 안 됩니다. 여기는 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와 종교시설 여기는 돼요. 2종 3종에는 아파트와 종교시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이외에도 다른 기능이 가미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다른 기능은 뭐 보다시피 여기는 이제 개발을 안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개발하는 건데 주거 기능 이외에 이게 가미되겠죠. 상업 기능, 공업 기능이 가미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용 공업 지역은 공업을 전문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곳이니까 공해를 유발하는 공업도 여기에 이제 수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해를 유발하는 것이 여기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게 있겠죠. 이건 그것과 대응하는 것인데 얘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회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경공업 같은 공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른 기능이 가미될 수 있는데 그것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공업지역에도 분명히 주택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 하게 되면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상업기능과 주거기능, 업무기능이 가미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준하는 것이 얘가 용도가 제일 다양한 겁니다.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누가 용도가 더 다양해요? 얘가 더 다양하죠? 얘는 상업과 주거가 가미되니까 얘는 상업만 가미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B, C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별로 지금 보다시피 이것이 이제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 건축물의 용도가 뭐 교육시설 용도이다, 노유자시설 용도이다. 여러분이 사는 것들은 주택 용도겠죠. 당연히. 구멍가게 같은 것들은 이제 근린생활시설 용도다. 이렇게 건축물은 직업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를 바꾸려면 건축법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용도 변경 뭐 허가를 하거나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하고 써먹어야 돼. 건축물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건축물이 이런 각각의 용도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의 용도의 종류의 한계가 이렇게 있어요.
일종 전용 주거지는 얘만 된다. 이종 전용 주거지는 얘만 된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것이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가 다르다. 이런 말 쓰고요. 자,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만 용도 지역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한도 또 있습니다. 대지가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전용 주거지일 때 단독주택, 일종 근생 가능하다고 있습니까? 일종 전주라고 한다면은 저기서 보다시피 그러면 다른 제한을 안 하게 되면 건축물을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여기다 빼곡하게 이렇게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경제적인 그런 가용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옆집으로 불 번지는 것도 쉽고요.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에 건축물이 대지를 내 땅이지만 건축물을 내 맘대로 짓는 게 아니고 대지를 덮고 있는 이런 면적의 비율 이것을 제한합니다. 이것이 이제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자, 건축물이 이렇게 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다 덮었죠. 덮지 못하고 일부만 대지를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건폐율. 이것이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 건축면적이 건축면적이 대지 면적의 어느 만큼의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예. 건폐율. 이거 건폐율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은 이제 건대 이렇게 외웁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이처럼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만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가지고서는 규제를 못해요. 위로. 자, 만약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건폐율이 50%입니다. 50%. 그리고 용적률은 하한선은 50에서 100 이렇게 되는데요. 하한선은 무시하고요. 용적률을 100 이거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50이기 때문에 이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면은 그럼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50제곱미터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0제곱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용적률 하는 것에 제한이 없으면 50제곱미터를 차지해서 위로 무한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용적률로 제한해요. 용적률을 100 이렇게 놨죠. 그러면 그것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까지 대지 면적 관련해서 어느 정도 비율까지 차지할 수 있는가 이것인데요. 100%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이면은 이 각 층을 몇 개 층까지 바닥을 50으로 사용하게 되면 2개 층까지 쓸 수 있어요. 50 더하기 50 하면 100 되겠죠. 그래서 100% 만에 100%까지 용적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하는 것은요. 건축물의 높이 하는 것을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근데 그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연면적 하는 것은 이제 면적을 다 펼쳐서 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바닥이 있으면 그것들 다 층층이 다 합한 것이 연면적.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의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대가 용적률. 건폐율은 옆으로의 이웃 간의 어떤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용적률은 또 높이와 관련된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요. 용적률 이것이 있다고 해서요. 이것만 가지고 건축물의 높이를 직접 규제를 못합니다. 제가 건축물의 높이와 좀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했는데 꼭 뭐 이것만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인데요. 이거 말고도 기반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높이와 관련되는데 이거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50제곱미터를 2개 층을 쓰게 되면 100%를 다 활용하는 건데 이 사람이 1층을 50제곱미터를 쓰지 않고 만약에 5제곱미터를 써서 올린다면은 이 사람 20층까지 올릴 수가 있죠. 5제곱미터만 쓴다면 만약에 50제곱센티미터만 쓴다면은 200층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높이를 용적률로 규제하는데 이것은 직접 규제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이런 표현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물이요. 앞으로 막 100m, 200m 올라가는 것을 직접 규제를 못하고 여기 비행장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이제 생겼을 때 새로 나온 제도가 용도 지역만 가지고서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제도가 용도 지구 같은 제도가 새로 나온 겁니다. 전에는 뭐 비행장 같은 비행기 같은 것들이 없을 때 이런 제도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했지만 이 비행기가 이제 활용이 많이 되면서부터는 이런 새로운 그런 토지에 대한 규제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용도지구 여기는 고도지구 하는 용도지구도 있죠. 이제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직접 규제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 인간의 행위를 다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나온 제도가 용도구역 하는 제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오면은 시험에서 맞는 말 나오는데 거의 맞는 말 나오는데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여기 있는 게 행위제한이죠. 우리들의 행동을 토지와 관련된 행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위 제한을 용도지구로서 이렇게 강화하기도 하고 고도지구 같은 거 강화하기도 하고 또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취락지구 하는 것들이 있어요. 취락지구 하는 것들. 이 취락지구는 여기에 지정되는 이런 곳에 지정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래 건폐율이 낮습니다. 근데 취락을 정비할 길을 주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건폐율을 상향 조정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뭐라고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여기 있는 행위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은 다시 이것만 가지고서 토지에 대한 제한을 다 못하기 때문에 나온 제도인데 따라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용도구역으로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물론 얘네들 다 뭘로 정해요? 조금 전에 복습할 때 공부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축 용도지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봤습니다.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77페이지에 76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76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이제 아직도 어색한 분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고 또 읽어보면 좀 어색하지 않아. 이 정도는 이제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빠져있죠.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중 뭐만 할 수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겁니다. 77페이지 용도지역의 종류. 도시지역은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처음 하시는 분도요. 자꾸 한번 외우려고 한번 노력은 해보셔야 됩니다. 못 외우더라도. 절대 못 외워요. 근데, 외우려고 노력만 하라고 했지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절대 못 외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낯선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자꾸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관리적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이 있고요. 계획관리적은 어떠니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하는 말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편입할 수 있는 곳이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더 자세히 나눠놨습니다. 참고 삼아 법을 체계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 국토계획 법률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토계획 법률이 어디 갔어? 국토계획 법률이 정해졌어요. 관리적 3개. 그리고 이거 4개도 국토계획 법률로 정해준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해준 거예요. 이제. 법률로서 이렇게 4개 그리고 여기까지 나눠주고 나머지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없애거나 더 자세히 나누는 것, 더 많이 추가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꿀 때는 대통령이 못 바꿔요. 국회가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로 바꿔야 돼요. 세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법률에서도 여기 건폐율 용적률을 여기 노란색 안에 있는 것까지는 국토계획법 법률로 밝혀져요.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재량껏 정한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체계를 구체적인 예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 법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도 법률로서 알려져요. 건폐율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래서 대통령령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또 여기에 전용 주거지역도 3종 이렇게 해놓고 건폐율 55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6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75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가장 높은 것이 얼마예요?
가장 높은 거 얼마? 예?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얼마예요? 제가 그랬죠.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70까지는 줄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상업적은 9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업적을 더 세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도 90짜리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제. 여기는 법률로서 다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를 법률로서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이제 법률로서 건표를 또 알려줍니다. 이제 좀 헷갈리니까 얘도 이렇게 밑으로 쓴다면은 얘처럼 법률 규정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관리적이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해서 여기는 이제 법률로서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20, 너는 40, 20, 너는 40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법률로서. 그러면서요, 하나 이제 그 체계를 또 하나 이해할 게 하나 있는데, 이 법률로서 상한선을 설정해주고요, 대통령령으로 50, 그리고 60 하는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역 사정에 맞게 건폐율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조금 전에 제가 건폐율 얼마라고 했죠? 50%. 양산시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가면 건폐율이요 40일지, 45일지, 50일지 모릅니다. 조례를 봐야 돼요. 김해시에 가면은 또 만약에 양산시에 45다. 김해시는 50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진주 가면 60 안 되죠. 40일 수도 있고 각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산시에서도 북쪽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주거지가 후축하니까 건폐를 50주자, 남쪽은 많으니까 40만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역의 그런 지형적인 사정에 따라서 건폐를 자치단체 내에서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 조례로서 추가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것들은 연립주택 하는 것은 단독주택 아니고 공동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종사할 때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전주. 이거는 공동주택이니까 공부한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강의할 때 생략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로서 추가 건축이 가능한 것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은 조례가 정해주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해주는 것이 이제 단독주택과 일종건축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조례로서 추가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산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연립이 되는데 김해시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다세대가 된다라든가 그 지역의 그런 그 주택의 건축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업에 종사하실 때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매물이 나왔는데 누군가 연립주택을 짓고 싶어서 이것을 사겠다고 했을 때 그걸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조례가 연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대통령령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의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그리고 건폐율의 제한, 용적률의 제한이 어떻게 이제 법체계상 되어 있는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여기 말씀드렸죠. 자, 준공업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 건축물의 용도,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제일 많습니다. 예.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준공업지역에서는 다음의 것이 허용됩니다 하려면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길어져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에서는 다음의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가 안 되냐. 묘지 관련시설과 위락시설 이것은 준공업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 현업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뭐 매물이 나왔는데 내가 묘지 위락시설 이것만 안 되고 강의 시간 이제 공부한 거 가지고 이거 안 되고 다른 거 다 됩니다. 단정하면 안 돼요. 자치단체 조례가 추가로 금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때 그 지역에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게 많겠죠. 그래서 금지되는 것 하는 것들을 한 10여 가지를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금지되는 것은 여긴 2개밖에 안 되니까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좀 많기 때문에 3월달이나 5월달이나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얘는 전용주거지역 1종전주, 2종전주가 있는데 1종전주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원 환경,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을 했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했죠. 그리고 78페이지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지역. 그리고요. 중일 근통이 아니고 중일 통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일 통큰. 전용공업은 공해성 공업을 수행한다 있고 일반 공업지역은 똑같이 공해성 공업했는데 거기 고쳐야 되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이렇게 말했죠. 여기 일반 공업지역은 뭐예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이것이 일반 공업지역. 저번 시간에 고쳤는데 혹시 못 고친 분들은 다시 한번 고치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그리고 이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제가 용도가 제일 다양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가 있는데 자연녹지는 세 번째 끝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했죠. 맨 밑에 줄 보셔야 되겠네요. 그냥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했죠. 그게 무슨 지역? 무슨 녹지? 자연녹지. 예,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물, 우리 대한민국 토지의 용도 지역이 21가지 정해지는 것이 그 용도 지역의 간단한 성격들을 좀 본 거예요. 거기에 맞는 건축물이 이제 건축될 수 있고,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위 제한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이제 우리들 행위를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첫 시간에 공부할 때 공법은 개인의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간섭하는 거다 하는 말인데 간섭이 주로 이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보통 많이 배워요. 공법이 항상 규제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뭐 생계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는 거의 규제하는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야? 행위 제한. 이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해요? 용도지구에서는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용도 구역에서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도 하고 그 말은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허용할 수도 있고 건폐율을 더 높게 주거나 낮게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서. 용도 지역에 있는 것을 먼저 공부하고 여기에 있는 행위 제한과 좀 다른 행위 제한을 여기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도 지역을 정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만약에 양산인데요. 여기가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로 될 수 있고 뭐 농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토지가 부족해서요.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먼저 가서 기초조사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이 됐을 때는 앞으로 여기 뭐 주택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상업용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됐겠죠. 그러면은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집안은 좀 튼튼한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또 주택을 조성할 때 나중에 도로를 건설해서 그 교통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도로의 어떤 접근 가능성이 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기초조사. 그리고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워요. 입안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고시하고 관련 서류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이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되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이렇게 관리적인 도시적으로 바뀌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그냥 단순히 서류만 비춰준 것이 1월 3일이고 그림을 그려준 것이 1월 5일이면 이 관리적이 도시적으로 바뀌는 건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1월 5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서 관리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변경해야 됩니다. 양산시장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협의 심의를 자기가 못하고 도지사에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김해시장은 자기가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외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없이 자동적으로 용도 지역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다를 메웠을 때 그 매립한 구역, 매립구역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 도시 지역으로 자동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도시적. 이거 농림 지역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매립구역은요 바다를 메웠을 때입니다. 이게 여기 육지고 여기는 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메워요. 메웠는데 이 바다를 메운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토지, 이 용도지역의 성격과 같을 때 여기를 만약에 농경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바다를 메웠는데요. 그것이 이웃하고 있는 이웃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저 네 개 중에 뭐일 때요? 무슨 지역일 때? 무슨 지역일 때 얘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네 개 중에 농림지역, 그러겠죠? 여기가 농림지역이면 바다를 메웠는데 매립구역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성격이 어때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같은 경우 그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조성을 위한 매립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준공 인가를 받아야 돼요. 준공 인가 받은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 절차를 밟을 수 없이. 새로 토지가 어딘가에 생기면 용도지역이 없죠. 현재. 없는 거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동해에 섬이 하나 쑥 솟아올라가지고 이제 하나 육지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영해에. 토지가 새로 생겼죠. 그것의 용도지역은 뭐예요? 아직 모르죠. 이름이 없잖아요. 출생신고 안 했으니까. 출생신고 해야 돼. 이름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예요. 이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할 것인지 도시지역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같은 것으로 결정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매립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곳이 옆에 있는 곳이 무슨 지역일 때? 마침 공업지역이더라. 이러면은 도시군 관리 결정 없이 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바다를 매립했을 때 매립 공사 끝나고 준공 인가 받은 날부터 자동적으로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여기를요 매립을 했습니다. 기초사 해볼게요. 가서 기초사를 봤더니 농사짓기에 적합하게 조성을 해놨겠죠. 그러겠죠? 농경지 조성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다 뭐 돌짝을 깔아놨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초사 하나마나 농업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민들 의견 청취하거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때도 여기가 농림지역이고 여기가 농경지인데 이걸 농림지역으로 하겠다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 있긴 있겠지만 아주 특이한 사람들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니라고 대답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하신 분 말고는 다 예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하고 예 성격이 같은데 농림지역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겁니다. 또 반대해도 명분이 없어요. 주민들 의견 청취했을 때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는 거죠. 뭐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 형식적 요식행위로서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때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의견은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통과될 겁니다. 관계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농림지역을 지정하겠다 협의하는데 여기서도 반대 의견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없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밟으나 마나 얘는 뭐가 돼요? 농림지역 되겠죠? 처럼 이것을 밟으란 이유는 합리성과 민족 정당성, 합리성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건데 이걸로 하더라도 그것이 뭐 부당하다든가 또는 비합리적이라든가 비경제적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결정됩니다. 농경지 조성을 위해서 바다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가 얘하고 성격이 어떨 때요? 다를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를 때.
다를 때는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 주거지역으로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이고, 농경지고요. 여기는 기초사를 해보니까 농사짓기는 적합하게 이제 판명이 됐어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봅니다. 근데 바람이 사시사철 이렇게 부는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농사를 지을 때 주거지역으로 농약 같은 것들이 계속 몰려들겠죠. 반대하는 의견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까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공원관리계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농림지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림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럴 때는. 물론 농경지 조성할 때는 그런 것들 사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농림지역으로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많지만 어쨌든 이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성격이 다른 경우. 그리고 이럴 때도 밟아야 돼요. 자,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과 이웃하고 있죠. 그럴 때도 밟아야 됩니다. 여기서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매립구역이 한쪽은 같은데 이렇게 다른 쪽에 성격이 다른 것이 이제 있을 때 이것을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거나 둘 이상의 용도 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거나 뭐 똑같죠. 결국은 나중에 다른 경우와 똑같아요. 다른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반대 의견 같은 것들이 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매립 뭐만 이거 같은 경우에만 자동 결정됩니다. 하나 봤고요. 매립구역.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항만구역, 어항구역. 그리고 산업단지, 택지, 개발지구, 그리고 전원 개발 사업구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만구역, 어항구역은요,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배가 이제 많이 드나들겠죠? 드나드는데, 그때 이 배가 드나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바다에다가 공유수면 바다에 저반시설이라든가 뭐 등대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다를 도시지역으로 의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유수면 바다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공유수면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이 바다가 접하고 있는 이웃하고 있는 육지의 토지가 이것이 도시지역이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도시지역에 붙어 있을 때, 이 바다가 도시지역에 붙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바다를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항만구역, 어항구역인데 만약에 이곳이 극단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물 건축 거의 못하죠.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옆에 있는 바다에 건축물이 더 많이 들어서 안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곳이 뭐 해야 돼요? 도시지역일 때 이 바다도 도시지역으로 간주해서 나중에 이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있고요. 이제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 사업구역 이런 것들로 지정이 되면 이곳에는요, 뭐 공장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전기, 이건 전원은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숙소,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만약에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지정이 됐을 때는 그것은 앞으로 도시화 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정했어요. 따라서 도시적으로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간주 의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를 붙는다. 택지개발지구 예를 들어서 양산의 관리지역인데요. 이렇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습니다. 택지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 택지죠. 그래서 여기 현재는 야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잘 다듬어서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택지로 이제 조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택지개발지구. 택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 조성 사업이 끝나면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양산에도 어디 뭐 택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양산대 여기 부산대 양산 캠퍼스 앞에도 뭐 택지가 있고 이게 택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를 줄여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택지.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거기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그리고 이거 지정하면서요, 여기에 버금가는 절차를 다 밟아서 지정을 해요. 괜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무데나 가서 이거 깃발 꽂아가지고 여기 택지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사 충분히 검증하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그것은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를 해줘요. 그럼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끝나면 도시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고시를 또 해줍니다. 근데 고시를 해주느냐, 고시가 된 것으로 보느냐 하는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것까지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마 문제가 모의고사나 문제집이 혹시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상당히 높은데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말했죠. 뭐 중요한 의미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공법에서 그냥 고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양산시에 인구가 이제 많이 조금 있으면 50만 될 줄 알고 택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했는데 이제 45만에서 정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지금은 30만 좀 넘지만, 그러면 이 택지 개발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를 하게 되면 그럼 이것은 관리지역에서요, 얘가 도시적으로 변경된 이유는 여기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해제가 되면은 과거 용도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물론 관계법에 따라서 이것의 용도를 무엇인가로 특별히 정했을 때는 그에 따르면 돼요. 근데 어떤 법률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전기 생산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그럼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됩니다.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해제가 1월 5일에 됐어요. 어떤 사람이 1월 3일에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서 도시지역에서만 허용되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다. 공사를 이미 시작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해제도 불구하고 나중에 생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이미 확보된 권리가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더라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간 좀 됐는데 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고 10분 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필요 없어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서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여기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택지 이러잖아요. 그 택지개발 사업 지구가 아니에요.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면 그것은 이제 택지지, 그냥 일반적인 택지이지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되었을 때 과거 용도식으로 환원돼요? 환원 안 돼요? 환원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냥 도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좀 보시고, 이것도 보려고 했는데 좀 아니 안 되겠네. 이거 해야 되겠네요.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1분이라도 수업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지. 농림지역은요, 관리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농림, 자연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 관리지역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이것은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 땅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대체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의 땅을 개발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겠죠.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것은 농림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래 되고요. 근데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요, 보전산지가 지정고시가 되면 얘는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 아닙니다.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전산지를 지정해 주는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봐요. 자, 보전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이렇게 산지가 있는데요. 이 산지의 경관보다도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함부로 파헤치지 말라는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경제적 용법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적은데 이것이 우를창창 너무나 멋진 풍경이기 때문에 보전산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일 때는 무슨 지역이 돼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이 될 것이고 이것은요, 임업이니까 농림지역이 될겠죠. 이제 누가 알아요?
보전산지로 지정해주는 산림청장이 알아요. 가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내킨들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그때 가서 현재 지금 보전산지가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산림청장이 지정하면서 이것은 농림지역으로서의 보전산지이다. 고시를 해줘요. 이럴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의 보전산지다. 고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관리적에서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무엇인가 결정되는 아니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됐습니다. 10분 쉬었다. 이거 내용에 대해서 복습 다시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놔두겠습니다. 그래서